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공무원 한국사 문제풀이 강의 오는 김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일제시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고 짜증내하시는 일제시대. 일제시대를 왜 짜증내하시냐면 간단해요. 등장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등장하는 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크게 두 축으로 가죠. 그러니까 일제의 통치,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이 두 개가 서로 아주 피튀면서 크게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제 통치 체제는 기본적으로 정치 파트에서 일제 식민지 정치, 그 다음에 경제 파트에서 일제의 수탈 이렇게 얘기하고, 민족독립투쟁은 1910년대, 20년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족독립운동과 국외에서 진행되는 무장독립투쟁, 그 다음에 국외의 무장독립투쟁은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출연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신간회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장독립단체들의 활약,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예를 들면은 사회경제적인 민족운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단체들과 함께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명 높은 단원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제 식민통치하고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얼굴이 좀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건 기분 탓일 겁니다. 네, 자 보시죠. 정치적 수탈. 그래서 정치적 수탈, 일제 식민통치, 정치적 수탈 전쟁, 이게 무슨 소리니? 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네, 자, 다음 가상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사실로 가장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가 헌병경찰에 잡혀서 태형을 당했대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죠. 태형당했다는 게 키워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제복 입고 칼쳤어요. 자,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칼쳤을 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태형을 당했다는 게 조선 태형령이 발표된 1912년이죠. 1912년 이후에 1912년에서 1920년까지의 일이고, 제복 입고 칼차고 다녔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이루어진 시기가 1910년대에 무단 통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10년대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의 그 성이죠. 무단 통치기. 기본적으로 헌병 경찰 통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병이 뭐란 거예요? 헌병이 단순하게 경찰 역할만 했다는 게 아니라 헌병이 경찰 역할과 공무원들이 하는 사무를 헌병이 한 거예요. 헌병이 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적인 걸 뭘 못하죠. 자, 요렇게 되는 상황, 이 1910년대 무단 통치기입니다. 요때 상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실로 가장 옳은 거, 경성제국대학이 성립된 거는 1924년에 우리나라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진행하면서 일본이 그 운동을 막기 위해서 지금의 서울대학이죠.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한 게 1924년에 일어난 일이고, 그 1차 조선교육령은 기본적으로 1911년에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 통치제도, 소학교를 비롯한 이런 식민지 통치제도가 1911년에 완성된 거고요. 그다음 배제학당하고 이화학당이 건립된 거는, 참고로 배제학당이 건립된 거는 1885년에 배제학당이 만들어졌고, 이화학당은 188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누가 만든 학교들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배제학당은 아펜젤러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화학당은 그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의 부인이 만들었죠. 그래서 1886년에 건립된 선교사 학교고요. 내선일체를 강조해서 조선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일어난 일이죠. 1930년대, 1940년대에서 일제가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민족 말살 통치.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은 이제 전쟁에 끌고 나갈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를 하면서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건 1910년대니까요. 해당되는 건 1차 조선교육령 2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죠. 가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가시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조선총독부의 건립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이후로 조선총독부가 건립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건립은 이거는 1910년에 건립됩니다. 정확하게는 1910년 9월에 건립되는 거고, 얘는 3.1운동은 아시죠? 날짜 외우기도 쉬워요. 1919,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럼 만주사변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일제가 만주에 괴뢰 정부를 만들어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만주사변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시기는 조선총독부 설치부터 3.1운동이 일어난 타임이니까 1919년 3월 3일이니까 이때는 무단통치기가 되겠죠. 무단통치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백오인 사건으로 비밀결사단체가 해산됐다. 여기서 해산된 비밀결사단체가 누구예요? 이게 신민회죠. 이게 신민회가 해체된 건데, 신민회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기억하세요?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1907년에 만들어졌고, 이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당시에 이제 조선 총독이었던, 그러니까 데라우치라는 조선 총독의 일대 총독이죠.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불리는 안악사건이라고 그러죠. 안익사건이라는 걸 날조해가지고 신민회를 거기다 걸고 붙여가지고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사건처럼, 간첩단 사건처럼 이렇게 밀어가지고 신민회를 해산시켜버렸죠. 신민회를 해산시켜버린 게 요게 백오인 사건. 그러니까 딱 가시기에 맞는 일이겠죠. 백오인 사건이 이래서 설치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해체되는 사건 자체가 1911년에 일어나는, 신민회 해체가 1911년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서 일어나는 거죠. 1907년에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일본의 외채를 갚자라고 해서 1,300만 원이나 되는 외채를 갚자해서 일어난 거죠. 1907년에 대구에서 일어난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대구의 광문사에서 서상돈이랑 김광재라는 사람의 주도에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대한자강회 같은 단체들이 주도했고요.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하고 황성신문하고 그다음에 제국신문, 만세보 이런 같은 언론사들이 참여를 했고, 다시 대한매일신보, 베데리 그 사장이었던 영국 사람, 그 대한매일신보하고 그다음에 황성신문하고 그다음에 제국신문하고 만세보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유문상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한 국채보상 운동이에요. 이게 1907년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1907년에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1907년이니까 뭐 전이에요? 다 조선총독부 설치 전이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에요. 얘는 지금 비밀결사가 해체된 건 1911년이고요.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이토 히로부미 처단한 거는 1909년입니다. 1909년 10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기 전이죠. 조선총독부를 설립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 이거네요. 봉오동 전투. 우리 민족의 가장 일제를 상대하는 최고의 전투인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봉오동 전투는 1920년에 일어난
1920년에 일어난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에 일어난 전투고요. 내선 일제 한국식민화 등이 제창돼서 우리말과 글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건 1937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한국식민화 정책인데 한국식민화 정책은 1930년대 이후 30년대 후반에 일어난 정책입니다. 정확하게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 이후서부터 이제 병창기화 정책이랑 우리가 이제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을 진행하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이 되는 건 1번밖에 없답니다. 이거 잘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두 번째 한 문제 보시죠. 비슷한 스타일들의 문제를 좀 엮어봤는데, 자, 5번 가해 식민통치기에 있었던 민족운동입니다. 무단통치기가 지났고 1919년부터 31년, 1920년대를 관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통치기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문화통치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기만이죠. 기만통치기죠. 자, 민족말살 정치가 나고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으로 오른 거 광주 학생운동, 광주 학생항일운동은 이거는 1929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929년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의병이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13도 창의군을 만드는 건 다 1907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3도 창의군을 만드는 게 1907년 12월. 정확하게 여기서 의병이 나왔잖아요. 여기서 의병은 1907년에 일어난 정미의병을 얘기하는 거죠. 정미의병이 일어났어요. 정미의병이 일어났고 고종황제 퇴위하고 군대 해산이 일어나면서 그 해산된 군대의 사람들이 대다수가 의병으로 모이기 시작해서 그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낸 게 13도 창의군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진공작전을 펼친 게 1908년 1월입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편 게 1908년 1월인데 실패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단통치기 전이니까 당연히 틀린 얘기고요. 국권해방과 공화정체제의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신민회 결성됐다. 네, 신민회가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다 맞는 얘기인데 신민회 결성은 1907년입니다. 여러분 신민회 신간회 정도는 신간회는 몇 년도에 만드는지 당연히 아셔야죠. 1907년 정확하게 4월에 건설됩니다. 공무원 제가 지금 계속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얘기하면서 계속 월을 얘기하죠. 몇 월 달에 만들었다, 몇 월 달에 얘기했다. 원래 이제 고등학교 수능 정도의 시험에서는 연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연도만 기억하면 되고 뭐 월까지는 사실은 안 따져도 되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가끔 난이도 상짜리 아주 자잘하다 보통 자잘하다고 표현하면 사실상 찌질한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선적인 문제들이 나오면서 가끔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인데 월별로 따져서 나오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월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월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공무원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 이제 선배 강사님들, 다른 공무원 선생님들이 하신 강의들을 이제 사서 이렇게 들어보고 하는데 외우는 방법들, 재밌는 방법들 많죠. 그걸 어떻게 만들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고려시대 전시과의 변천사, 역시개경 이런 거 우와 이렇게 저도 가끔 몇 개를 갖다 쓰는 것도 있어요. 자, 봅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각처에 흩어졌던 무장 독립 세력을 모아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다. 한국 광복군 창설하는 거는 요게 1940년입니다. 1940년에 충징에서 한국 광복군을 만드니까요. 1920년대에 일어난 건 광주 항일 학생운동, 그죠? 광주 학생항일운동 요게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문화통치기의 내용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고요. 공무원 시험이 참 피곤하고 힘든 이유는 단순 내용만 알아서 될 게 아니라 연도를 어느 정도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 자, 8번입니다. 일제시대에 식민통치에 대해서 한 서술이래요.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직결처분권, 이게 이제 조선태형령이 부여된 조선태형령, 그죠? 조선태형령이 부여된 1912년의 일이고,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창기지로 삼은 거, 병참기조 정책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1931년에 만주사변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령을 발표하는 건 1938년입니다. 1938년에 국가총동원령을 발표하고요. 여러분 요거와 요게 뭐가 다르냐 싶겠죠. 그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창기지로 삼은 건 이 31년이 뭐가 일어난 해고 이게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해고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해고 1941년인가에 1940년에 뭐가 일어나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0년에.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미국하고 싸우는 거죠. 진주만 습격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와 싸우기 전에 뭐 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국가총동원령을 내려서 문적 자원들을 싹싹싹싹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 거고, 고등경찰 제도를 실시한 거는 1920년대입니다. 1920년대. 원래 이거 실시 이전에 1910년 전에 10년대에는 뭐였다고요? 1910년대는 헌병경찰이었다고요. 거기서 고등경찰 제도로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게 192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기억이 제일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리을이일 거고, 그 다음이 니은, 디귿.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다 30년대가 베이스라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억, 리을, 뭐 일단 맞추면 되는군요. 자, 이게 1920년대인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등경찰이 하는 일이 독립운동 감시하는 거였죠. 그래서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이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인 거고요. 자, 경제 수탈입니다. 자, 경제 수탈 정책. 자, 조선총독부가 실시했던 토지조사 사건과 관련된 아래의 사실 중에 옳게 짝지어진 것 한번 봅시다.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근대법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여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주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토지조사 사업은 원래는 이제 시작은 1910년대에 하죠. 1910년에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하자마자 시작을 해서 1912년에 토지조사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돼서 1918년까지 대략 이어지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걸 싹싹 긁어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조사 사업에서 뭐 한 거냐면, 토지조사 사업에 명분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명분은 뭐다? 기본적으로 표면적인 명분은 뭐다?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시킵시다. 이게 목표고, 하지만 리얼은 진짜 목표는 뭐다?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재정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뭐였냐면, 그렇죠, 당연하겠지만 토지를 뭐 하려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점유하고 가져가려는 목적, 이게 실제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910년서부터 시작해서 1912년에 토지조사령을 거쳐 1918년까지 진행이 되고,
예,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이 기억니은 디귿에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래 목적은 뭐 토지 소유권이나 가격이나 지형 등의 용도를 조사하는 목적이었다고 합니다만 자 첫 번째 봅시다.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소유권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 황실이 갖고 있는 국가토지라든가 황실토지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미신고 토지들, 그다음에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토지들, 이건 전부 뭐했다? 전부 몰수했다는 거죠. 전부 몰수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어처구니 없는 게, 자 요거 별표해 주세요. 소장민의 도지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도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소장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단지 소유권만 따지니까요. 거기에서 그걸 빌려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전혀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도지권이라는 건 사실상 요건데 관습적 경작권인데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계속 하고 있으면 그냥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이걸 인정 안 하면서 상당수의 많은 농민들이 뺏기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 내용 봅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중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이룩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전통적 사유권에 입각해서 토지를 조사한 게 아니에요. 전통적 사유권에 입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통적 사유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습이라든가 혹은 뭐라고 해야 되냐? 관습이라든가 혹은 뭐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했던 토지에 대한 권리들, 예를 들면 누구네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자체를 뭐 한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면 소작인의 권리라든가 아니면은 공유지에서 이익을 얻을, 우리가 보통 이걸 입회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딴 거 전혀 인정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국유지, 그러니까 궁방전 같은 왕실 토지를 그 농사짓는 사람들의 권리를 전혀 인정 안 해주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적으로 부정한다고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요? 도지권 인정 안 하고요. 아까 도지권이 뭐라고 했죠? 여기서 써놨는데 도지권 뭐라고요? 관습적인 경작권인 도지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선 대지주들의 토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지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아니라 실제로 농민들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그 토자권이 철저히 부정됐기 때문에 누가 타격을 입었다? 농민들이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 이후 일제에 찬동하는 지주 계급들의 토지의 소유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그거를 증명하는 사실이고요. 자, 요 정도로 보면 답은 얘하고 요거 되겠죠? 답은 기억하고 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시죠. 요거 잘 적어두시고, 자, 지금이라도 적으니까 잠깐 화면 멈추시고 잘 적어주세요. 오케이, 다음 문제 가시죠. 17번입니다. 되게 숫자가 복잡하죠? 자,
표 가나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복잡하니까 여러분 책에 있는 걸 보세요.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과 수출량입니다. 쌀 생산량과 수출량.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연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가 지금 1920년대, 이 두 칸 1920년대고 1920년대고 여기가 사실상 1930년대에서 30년대라고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는 늘고 있어요? 생산량은 계속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량도 어마무지하게 증가하고 있죠. 보시면 생산량은요 기본적으로 100석, 200석 단위로 증가하고 있어요. 100만석, 200만석 정도 단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1450에서 1580이니까 약 한 130만석 정도 증가했는데 수출량은 얼마가 늘었어요? 이게 130만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수출량은 230만이 늘었다고요. 수출량은 230만 석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1920년대에 산미증산계획하고 이 산미증산계획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사실상 산미증산계획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제도인 게 뭐의 증가량보다 생산량의 증가량보다 뭐가 수탈량이죠. 수출량이니까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는 거. 그 결과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굉장히 살기 힘들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농민들 이거를 통해서 뭐야? 농민 계층의 삶이 아주 우울한 상황이 됐을 거라고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보시면 우리나라 한 명당 쌀을 소비하는 양이 일단 줄고 있어요. 그죠? 소비량이 줄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면 지주는 점점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작농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요. 자작 겸 소작농 비율도 점점 줄고 있고. 근데 뭐 늘어요? 소작농 비율은 늘어요. 지주의 비율이 늘고 소작농 비율이 는다는 건 이 가운데 각에 있는 자작농과 자작 겸 소작농이 줄어든다는 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자체가 신분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양극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는 더 부자가 되고 원래 자작농이었던 사람들이 땅을 팔아갖고 소작농으로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소작농이 증가하는데 먹는 양은 더 줄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싸우는 거죠. 자, 거기서 보기를 보시면 그냥 이거 보시면서 봅시다. 물산 장려 운동이 확산됐을 것이다. 1920년대 이후 소작쟁이가 격화됐을 것이다. 물산 장려 운동은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 좀 지울게요. 요거 좀 지우고 표 봅시다. 물산 장려 운동은 여러분 언제 일어나는 거죠? 이건 물산 장려 운동은 1920년대에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920년대 산미증산 계획인데 물산 장려 운동이 1920년대에 일어나는 건 맞는데 이건 농업 운동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대상이에요? 누구 대상? 이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인 거죠. 응?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조선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상 산미증산계획하고는 좀 별 연관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농민계층이 몰락을 합니다. 이 결과 농민들 중 상당수가 소작농으로 떨어져요. 소작농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게 뭐냐면 1920년대의 삶에서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뭐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뭐 농업동맹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죠?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굉장히 큰 소작쟁이들이 일어나는 해가 1920년대예요. 그러니까 네, 미은은 맞는 거고요. 미국 공출제하고 식량 배급은 이거는 1938년에
1938년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가 총동원령을 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식량 배급. 그러니까 전쟁이니까요. 전쟁 대비 전시 수탈 체제로 넘어간 거죠. 1939년 이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이렇게 실시된 건 1939년서부터 실시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쌀을 잔뜩 갖고 가죠. 우리나라 농민의 불만들이 아주 산더미처럼 올라올 게 뻔하니까 조선 안에서의 쌀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이런 작곡등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뿌리는 정책을 합니다. 작곡을 수입하려고 했죠. 수입이 증대됐을 거라고 당연히 순수하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답은 니은하고 리을 되겠네요. 4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D급 같은 경우에는 시대가 안 맞죠. 자, 오케이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자 21번입니다. 일제 말 조선 총독부의 지배 정책에 대해서 해당하지 않는 거 일제 말입니다. 요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거, 요 북양이라는 게 북쪽에 양 키우는 거예요. 양 키우는 거, 남쪽에 면화를 키우고, 이건 뭐? 예, 우리나라를 뭘로 만들기 위한 겁니까? 면화 뭐라 그럴까요? 면직물 공업의 뭐라 그러죠? 원료 공급지로 만들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면화를 키우려고 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방직 산업에 원료를 하려는 거였죠. 그래서 이게 1930년대 초반 30년대 초반에 잠깐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중일전쟁 이후 새로 미국 증산을 위해서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설립했다. 네. 이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을 설립하는 거는 1927년 정도? 이거는요, 여러분, 미국 생산을 증가를 위한 거는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92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1920년대) 초반에 일본의 중소자본들이 일본 중소자본들의 투자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공업 분야에 일본의 중소자본들이 투자가 되다가 1920년대 후반에 오면서 흔히 말하는 일본의 거대 자본들, 일본의 우리가 흔히 하는 재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쯔비시라든가 아니면은 노구치, 미쯔비시, 미쓰이 같은 일본의 대자본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화학공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화학공업에 투자하는 그 일환으로 했던 게, 얘네들이 중화학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일환으로 했던 게 1926년에 부전강에 북한에 있습니다. 수력발전소를 짓는 거고요. 1926년이죠. 1926년에 부전강에 수력발전소를 짓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흥남 질소 비료 공장. 질소 비료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기를 많이 먹거든요. 이게 언제 만들어집니다? 192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정책이 아니에요? 총독부의 지배 정책이라기보다는 일본의 기업가들이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에 투자를 해서 지네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 식민지에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920년대에 일어난, 그러니까 요거는 조선 총독부에 해당하는 정책이 조선 총독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조선인 청년을 국내로 동원했다. 이거는 1930년대 1944년부터
44년부터 조선인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조선인 징병제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녹그룹 공수라고 노동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했다. 뭐 예를 들면 그 1938년에 전시총동원령이 만들어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역시 38년에 근로보국대가 창설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러 끌려가고 1939년에 공충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의 놋그릇이나 각종 쇠붙이들은 싹 다 쓸려갑니다. 놋그릇과 각종 쇠붙이들이 쓸려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이때 일어나는 것들 중에 뭐 물론 이 전도 일어나지만 사실 이때쯤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종군 위안부 같은 일도 사실 이때쯤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네, 우리가 분노해야 될 일이죠.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해당하지 않는 건 2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시죠. 자, 23번입니다. 다음 일제강점기의 노래에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의 배경이 되는 법령.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빈칸에 이 네모칸이죠. 네모칸. 여기서 되게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그 여기 보면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여기 있으니까 이 조선 우리 학도병 보내고 지원병 보내는 게 지원병제 실시한 게 1938년에 우리나라 지원병제를 실시하고 굉장히 가슴 아픈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요 아래쪽에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까지 모조리 긁어갔다는 얘기에서 1939년에 공출제, 1939년에 공출제를 실시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어디 갔어? 예, 이름 석자를 읽고서 족보만 들고 오누나. 이름 석자를 읽은 게 요게 창씨개명 실시했던 거죠. 창씨개명 실시했던 게 예, 1939년에 창씨개명을 강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보시면 네, 딸이 가엾어 운다라는 걸 통해서 이 내용이 뭐? 네, 정신대 근무령 1944년에 이루어진 정신대 근무령으로 끌려갔다는 걸 알 수 있죠. 참 슬픈 일입니다. 정신대 근무령이 1944년에 만들어지고 단 1년 만에 끌려간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우리 결의 딸들이 수십만 명이 끌려가서 예, 이런 험한 일을 당했다는 건 참 우리나라가 힘이 없는 게 참 슬픈 거죠. 자, 그래서 조선 농지령은 1934년이라는 거. 답은 5번이고요. 수리조합령 같은 경우에는 1917년에 이런 거. 조선 소작 조정령은 1934년에 일어난 거고. 조선 토지조사 사업은 아시죠? 1910년에 일어나서 1918년까지 일어났던 사업입니다. 여기 답은 5번. 슬픈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 문화원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 정신대 가셨던 할머니들이 이제 수요 집회를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계신데, 혹여 여러분들 좀 뜻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매번 가기를 당연히 원치 않고 저도 그렇게 못 가니까요. 저도 그냥 한 2-3번 정도밖에 가본 적이 없는데 가셔서 한번 그 집회에 참여해서 그런 의미를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미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오케이, 이제 3.1운동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자, 보시죠. 자,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제정돼서 시행되던 시기에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오른 거예요. 조선 총독부 관보입니다. 관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경찰범 처벌 규칙이에요. 1912년에 발표한 조선 태양령하고 비슷하게 얘기한. 경찰범 처벌 규칙인데요. 구름이 과료에 처한다 이렇게 나왔죠. 한마디로 나와서 뭐 출판물을 배부하는 거 안 돼요. 그다음에 뭐 유언비어 퍼뜨리면 죽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 나에 보시면 태형에 처할 수 있다. 태형은 뭐 볼기로 치는 거고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 이거 뭐야? 1912년에 나타난 조선 태형령이죠. 조선 태형령. 조선 태형령입니다. 그래서 짠, 한인 애국단은 이봉창, 윤몽길. 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투봉, 삼봉이 있습니다. 이봉, 삼봉. 가운데 봉자 들어가신 이봉창, 윤봉길은 이제 폭탄 던지신 분들이고, 뒤에 삼봉, 김원봉, 김두봉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무장 투쟁 단체를 조직하신 분들입니다. 투봉, 이봉, 삼봉. 우리나라에 봉자 들어가신 분은 굉장히 위대한 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의열단 활동을 전개한 게 1932년의 일이죠. 이건 다 1910년대 일이니까 해당 사항 없는 거고, 임시정부는 대한강복군을 조직하고 대일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건 1942년. 죄송합니다. 1941년이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의금부와 대한강복회 등이 비밀결사들이 항복했다. 요 비밀결사가 활동한 건 이게 이제 참고로 대한독립의금부,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그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그거죠. 그 고종황제가 대한강복회였나? 갑자기 헷갈린다. 네, 이거는 요게 맞죠. 이게 1910년대 만들어진 정확하게 대한강복회가 그 고종황제 복위를 노린 거였나? 갑자기 헷갈리네요. 갑자기 헷갈리네. 독립의금부가 고종황제 임병찬으로 하여금 고종황제 복벽운동을 주도했던 애들이죠. 자, 이게 1910년대 맞고요. 그 다음에 문맹퇴치운동은 1920년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대표로 하는 뭐 분화로도 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서 문맹퇴치운동이 펼쳐졌죠. 참고로 이게 왜 틀렸냐면 조선어학회가 창립된 게 1931년에 조선어학회가 만들어지니까 이거 좀 일단 시대도 좀 안 맞죠. 문맹퇴치운동은 20년대 후반에서 3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20년대 후반, 그러니까 일충 시기가 맞긴 하네요. 후반에 이루어진 글씨가 잘 맞나요? 보이시나요? 2020년대 후반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시죠. 27번입니다. 2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어떤 단체 활동이래요? 주신 기억에 들어갈 단체로 오른 거. 경주에서 대구로 가던 일제 수송 차량을 습격해서 거액을 뺐든지 그 자금으로 훌륭한데요? 무기로 삼고 각 지방의 부호를 재산 상태를 조사한 뒤 그 재산에 비례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납부하도록 배당했대요. 이 과정에서 기억은 독립운동에 비협조적이거나 세금자 자금 제공을 거부하는 자, 일제 밀고하는 친일파를 처단하는 광복우지를 온 세상에 밝혔다. 대표적인 게 이게 대한강복회죠. 대한강복회 대한강복회 사건이죠. 그래서 나중에 1918년에 이 관련자들이 드러나면서 나중에 이제 해체되긴 합니다만 굉장히 시원한 사건이 되겠죠. 요거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일제 수송 차량 뺏어서 현금 뺏은 다음에 그걸로 독립자금 삼았다는 거. 이거 대한강복회 이야기죠. 자, 이거는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책 자체가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문제가 되게 많은데 너무 쉬운 문제, 난이도 중 이하, 그러니까 하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가능하면 여러분이 푸시고 해설을 보시길 권하고, 난이도 좀 높은 상짜리 문제들만 이제 제가 골라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요. 1910년대 독립운동단체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915년 신규식은 박은식과 함께 대동보국단을 만들었다.
대동보국단을 만든 건 15년 맞고, 그리고 이 대동보국단이 나중에 그 잡지를 하나 만들죠. 진단이라는 잡지를 하나 만드는 것도 기억합시다. 박은식 선생은 양명학자로 되게 유명하고, 요 애들은 시베리아하고 간도 쪽에서 활동을 했던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1910년 서울에서 교사들이 중심이 돼서 조선산직 장려계를 결성했다. 네, 이거는 1915년 10년 되니까 이거 1915년 3월인가? 네, 1915년 3월에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1915년 3월에 만들어진 거고, 일종의 실력 양성 운동 같은 거죠. 실력 양성 운동. 그 다음에 뉴욕에서 흥사당을 설치했다. 이게 틀렸죠. 안창호 선생은 뉴욕에서 흥사당 만든 적 없고요. 흥사당을 만든 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만들었죠. 네, 1913년에 만든 거 맞고요. 1910년대에 만든 독립의금부는 대한제국의 회복을 추구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립의금부의 수장이었던 임병찬이라는 분 자체가 누구의 밀지를 받고? 고종의 밀지를 받고 만든 단체죠. 고종의 밀지를 받고 그래서 밀명으로 만든 단체라 기본적으로 복벽주의, 다시 고종 황제를 복위시키자, 이게 운동의 핵심이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답은 틀린 거는 3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시죠. 문제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요. 밑줄 친 그의 활동,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개인의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 건데, 함경도 단천 출신으로 한성에 올라나 무관학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시위대 장교로 군인생활을 시작했고, 강화도 진위대 시장에는 대전 시절에 공급을 횡령한 강화 부인이 자신을 모함하자 군직을 사임하게 됐어요. 그는 군인이면서 룰루루 그래서 보창학교 세웠고요.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을 전해서 무력 항쟁과 친일파 대신에 암살 등을 기획했고, 강화의 진위대가 군대 해산을 항해서 봉기하자 이에 연루돼서 체포되기도 했어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거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서 사실 맞추기가 힘든데, 이건 이동희 선생입니다. 이동희 선생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민회죠. 이동희, 이동영, 안창호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신민회고, 그 다음에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잡혀갔다가 석방되고, 1914년에 러시아로 망명을 하죠. 그죠? 러시아로 망명을 가서 이상설 등과 함께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통령을 역임했고, 뭐 되게 많죠.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1번에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참여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결성한 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그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도 맞고, 대동보국단은 이거 그 1915년에 누가 만든 거예요? 방금 얘기했지만 신규식, 박은식 선생 이분들이 만든, 어디서? 상하이에서 설립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그리고 대동보국단 아까 전문제에서도 얘기했었죠? 전문제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여기 어디였어? 신규식은 박은식과 함께 대동보국단 만들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진단이라는 잡지 발행했다. 이거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이동희 선생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이동희 선생의 인생을 모르면 못 풉니다. 이동희 선생인지 모르면 못 풀어요. 이거는 딱히 뭐 하는 것도 없고, 사실상
개인적으로 별로 이게 국가직 구분 2012년 국가직 구분 문제인데 사실상 이런 문제는 틀리라고 내는 문제죠. 네.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면 되게 독립운동가 중에 되게 저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이상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희 씨도 그렇고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양반의 양력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논란이 많아서 쉽게 내지를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이요. 34번. 자, 다음 중 연결이 올바른 겁니다.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서 수립돼서 독립군의 무장서정과 임시정부 탄생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야? 대한광복군 정부죠. 그죠? 아까 전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 자,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어느 흐름이 대충 가시겠어요? 자주 나오는 건 항상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했고요? 이동희 선생이 했던 대한광복군 정부죠. 대한광복군 정부. 그죠? 그래서 네, 대통령은 이상설, 부통령은 이동희. 그러니까 요거고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김상진, 김저진 등이 대표한 대표적인 항일 결사단체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한 군자금 모종 활동을 전제했고 치들파를 처단해서 우리 네, 국민에게 경각심을 아까 전에 말했지만 군자금 모금 활동이 셌다라는 거 어디요? 누구? 대한광복회요. 대한광복회. 자, 참고로 대한국군해봉단은 이제 일종의 애국개몽 운동가들이 만든 비밀 결사단체고 독립의금부야 뭐 임병차안이 만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체죠.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시간이 벌써 한 50분이 넘어서요. 잠깐만 쉬었다가 그 뒤쪽에 3.1운동서부터 쭉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갈게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